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요즘에 건축물을 지면서 에너지 절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에너지에 관련된 법규들이 많아요. 첫째,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것도 있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또 에너지법, 그 다음에 건축법, 이런데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택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법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열재를 어떻게 하고 외단열을 하냐 내단열을 하냐 창은 어떻게 하고 로이 코팅을 하냐 이런 거를 자꾸 따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건물의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관련 조항과 법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지구온난화도 좀 막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구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뭐 있어요? 생산에 들어가는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제조, 생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과 물류, 기차, 배, 자동차, 선박 이런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그런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4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건축 부분 설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부분 설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의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부분. 근데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우리가 많이 요즘에 쓰는 태양광 에너지, 조력, 풍력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지붕 쪽에 태양광 그런 시설을 했다. 요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언제 제출을 하냐? 이제 건축 신고 허가 받을 때, 그때, 또는 이제 용도 변경 신청할 때. 용도 변경이라는 거 뭐예요? 용도가 주차장이었다. 근데 사무실로 바꾼다. 또는 그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주택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을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있다. 또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그런 건이 있을 때, 그때도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주거용 건물에서는 주로 공동주택이 다 해당됩니다. 공동주택 하면은 아파트, 연립이죠,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거주용은 그 적용을 이제 소형하고 대형으로 나누는데, 소형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을 소형으로 속하고, 그 다음에 300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대형, 비주거 대형, 이런 경우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한 설계 기준이죠. 그 요점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첫 번째는 이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전부 의무사항이 있고, 규정에, 그 다음에 권장사항이 있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은 건축주나 설계자 모두 예외 없이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조항을. 그 다음에 권장사항은 건축주나 설계자가 그냥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의 의무사항 중에 핵심은 이제 첫째 단열 조치, 그 다음에 건물의 기밀, 그러니까 밀폐성이죠. 밀폐성, 틈새 바람, 극간풍이라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문을 달아놨는데 틈이 많이 벌어져서 겨울에 그 문틈으로 막 바람이 술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기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건물의 밀폐성, 기밀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압력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물에서 결로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로 방지는 어떤 재료로 비닐 재질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그런 걸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시공하는 방법까지, 그렇게 요 의무사항에는 대별해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열 조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듯이 건축물에
그 표는 이대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건축물의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 관리율 하고 찾으면은 그 표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지역은 우리나라 세 등분으로 나눴죠. 중부, 남부, 제주. 북부? 북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중부, 남부, 제주도. 그러면 대략 이렇게 선을 횡으로 그으면은 중부, 남부, 제주가 될 텐데 좀 예외적인 동네가 있어요. 왜? 그럼 뭐 나눈 이유가 기후적인 온도의 평균, 1년 평균 외기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으면 연평균 조금 기온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열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완화돼 있어요. 중부 지역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단열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면 제주도는 좀 얇아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자, 건축물 부위별이죠. 지붕은 어떻게, 외벽은 어떻게, 바닥은 어떻게, 그 다음에 창, 출입문 이런 거 단열값. 근데 여기서 열 관리율이라는 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 부분 설계 기준에서 보면은 단열재 또 등급 분류를 해놨어요. 단열재 등급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건 또 단위가 열 전도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열 관리율은 또 뭐고 열 전도율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벽이라고 이렇게 어떤 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겨울에 바깥이다. 이쪽은 실내다 했을 때, 자, 열 전도의 개념은, 자, 고체에서 또는 고체가 아니더라도 저 액체 중에 유동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대류하지 못하는 거. 잼, 겔, 그런 거죠. 이게 끈적끈적한 거. 예를 들어서 같은 기름이라도 경질류라는 거, 휘발유라든지 뭐 석유 이런 것들은 대류를 해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온도에 따라. 근데 벙커 CU 같은 거는 끈적끈적해서 대류를 하지 못합니다. 대류를 하지 못해요. 그런 액체는 열 전도가 돼요. 네. 대류를 할 수 있는 액체는 열 전도 개념이 없어요. 여기가 뜨거우면은 얘네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대류를 하면서 대류열 이동을 합니다. 열 전도 열 이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뭐 벙커 CU 탱크라든지 휘발유 탱크라든지 혹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소방관이 그 불 끄는 방식이 틀려요. 그거는 뭐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자 여기가 뜨거워졌을 때 또는 여기가 실내 측이다 여기가 겨울에 바깥이다 여기는 영하 10도 여기는 영상 20도예요 그러면 열이 더운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더운 공기에서 자 이 벽체를 보면은 이게 콘크리트 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 더운 열이 실내 더운 열이 일로 옮겨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거를 열전도라 그럽니다. 열전도인데 그 열전도가 얼마나 빨리 되냐는 비율이 열전도율이에요. 그래서 금속이라든지 특히 은이라든지 구리 같은 거는 열전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시각적으로 그리면 열전도율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이제 목재라든지 단열재 같은 거 있죠. 열전도율이 낮아요. 0.0 몇으로 나가면 그런 거. 우리 주변에 공기가 제일 열전도율이 낮죠. 근데 여기서 열전도율이 구리 같은 게 이렇게 간다 그러면 스티로폴 같은 건 열전도가 이렇게 굉장히 열전도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열전도율. 그래서 단열재 등급 분류할 때는 이게 단열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열전도가 빨리 되냐의 정도를 그 값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위별 그 열관류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열관류 자체를 아셔야 돼요. 자 이쪽에 방 안에 겨울철 따뜻해요. 이쪽은 외부라서 차갑습니다. 그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근데 열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걸 열관류라고 합니다. 열관류를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 공기에서 고체 벽으로 열 전달이라고 그러죠. 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서 열 전도가 됩니다. 또 고체에서 기체로 열을 줄 때 열 전달. 그러니까 열 전달, 전도, 전달. 이 과정 전체를 열 관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열이 이렇게 관통 그런 개념이죠. 열이 얼마나 빨리 뚫고 지나가냐. 이렇게 그냥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열 관류율의 개념이고 열 전도율은 일정한 고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열이 얼마나 빨리 천천히 전해지냐.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 단열재 두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단열재는 같은 건물의 외벽이라도 두껍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좀 얇아도 되고 제주도는 더 얇아도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단열재 두께 표를 찾으면 이렇게 값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거 건축 부분에서 의무사항은 이 정도 요약을 하고
건축 부분에서의 권장사항이라는 거는 배치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배치계획. 자,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계획이 이게 유리하지 않겠죠. 요렇게 딱 남쪽이 넓게 이렇게 해주는 게 햇볕도 많이 받고 채광도 좋고 통풍도 좋고, 그래서 배치계획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평면계획. 자, 건물 이렇게 배치해서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의 평면. 예를 들면은 원남동 그 서울대 병원 본원은 이렇게 Y자로 생겼어요. 물론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Y자 평면으로 돼 있지만은 열 손실로 보면은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예, 제일 같은 면적인데, 건물 같은 바닥 면적이고 같은 공간 부피인데 제일 표면적이 작은 게 공입니다. 구형. 장충체육관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다음이 이제 주사위 모양의 정방형, 사각형. 그 다음에 더 불리한 거는 길다란 직사각형 같은 거. 이 건물을 더 얇게 더 늘려봐봐요. 그러면 평면은 좁고 얇고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에너지 손실은 외벽, 외피를 통해서 외피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외벽, 외피, 지붕 뚜껑 이런 데는 단열을 굉장히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서 권장사항은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평면은 어떻게, 또 단열 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밀폐성은 어떻게, 기밀 계획, 그 다음에 채광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나. 자, 자연 채광을 보다 많이 이렇게 하게 해서 이제 인공적인 전기 에너지를 좀 줄이고, 환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환기도 적절하게 하는데, 이제 기계 부분에서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들어오는 공기, 나가는 공기 교차시켜가지고 여기서 열을 서로 바꿔가지고 열 교환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무사항 중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바닥 난방을 하는 그런 주택에서 단열재 설치입니다.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열재는 난방 코일, 난방 호스 밑에 위치하고 슬라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슬라브 위에 단열재가 위치하고 난방 코일 밑에 있어야 된다. 이게 건축 부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중에서 의무사항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택의 1층이에요, 1층. 1층이면 바로 밑에 또 뭐 기초가 있죠. 기초 위에 1층 슬라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기초 겸 뭐 슬라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 밑바닥에 단열재를 깔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거는 패시브 하우스에서 좀 더 단열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는 이 바닥 난방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단열재는 난방 호스, 난방 코일 바로 밑에 있다. 또는 슬라브 바닥 위에 위치하고 그 위에 난방 코일이 있다. 그래야 열이 밑으로 안 뺏길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두 번째, 기계 설비 부분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기계 부분.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 중에 첫째는 이제 설계용 외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난방, 예를 들어서 난방 또는 냉방, 이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설계라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원하는 난방 온도는 겨울철에 뭐 22도다. 그랬으면은, 자, 바깥의 온도 조건하고 단열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자, 보일러가 얼마만큼의 칼로리 에너지를 이쪽으로 난방 에너지를 보내줘야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22도를 맞추겠다, 이겁니다. 근데 바깥에 온도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그쵸? 그럼 뭐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도 되고 뭐 영하 5도도 되고 막 이러는데 그 기준을 정해줘야죠. 여름에는 또 바깥 기온을 몇 도로 해야 되냐, 습도는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를 정해줘야지만 그걸 가지고 에너지 난방 부하, 냉방 부하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에는 그렇게 외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냉방 때는 뭐 건고 온도는 얼마, 습고 온도는 얼마, 또 난방 때는 건고 온도는 얼마로 하고 습도는, 상대 습도는 한 어느 정도로 한다. 또 서울은 얼마로 기준하고 제주도는 얼마로 기준한다. 이런 이제 기계 설비 분야의 그 에너지 설계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여론 및 반송 설비. 이런 용어는 이제 늘 일반인들은 쓰지 않는 건데, 여론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자, 집에서, 건물에서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요? 보일러, 난방이면 보일러, 냉방이면 에어 컨디셔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열원이라 그래요, 열원. 그 다음에 반송 설비라는 건 뭐예요? 그 열원이
얼른 가야죠. 가는데 파이프를 통해서 가든지 덕트를 통해서 가든지 뭐 난방관을 통해서 가든지 또 그게 다 썼으면 회수 돌아와야 되죠. 그게 반송 설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기계 설비 부분에서 그런 어떤 보일러라든지 덕트라든지 반송 설비 이런 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특히 공동주택 중앙 집중식으로 해라. 예? 중앙 집중식. 그래서 뭐 지역 난방을 쓰든지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개별 난방 있죠. 반대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송장치죠. 펌프 같은 거는 KS 인증된 것을 써라. 또는 KS 규격의 효율 이상의 것을 써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송 설비에서 뭐 배관 기기라든지 파이프 같은 거, 뭐 파이프 부속, 그 다음에 덕트, 이런 것들은, 건축 기계 설비 표준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 말하면, 자, 이런 규격으로 공사를 해라. 이게 딱 스탠다드한 표준 그런 공사할 수 있는 책자 안내, 그게 이제 제한이. 그래서 배관 기기라든지 덕트라는 거는 그런 그 뜨거운 겨울에 자 난방하려면 뜨거운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뭐 물이라든지 증기라든지 그런 게 가잖아요. 또 덕트를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가고 또 회수가 되고 이러니까 열이 가는 동안에 식지 말라고 파이프든지 덕트를 이렇게 단열재를 쏴줘야 돼요. 그거를 어느 규격 이상의 그런 조치를 단열 조치를 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기계 설비 분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뭐 펌프, 보일러는 고효율 펌프를 써라. 또 뭐 콘덴싱 보일러를 써라.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 부분에서 이 권장사항이 있어요. 권장. 그러면 자 설계 우리가 이쪽에 아까 처음에 기계 설비 부분에서 그 외기 온도, 설계용 이제 외기 온도를 정할 때 겨울에 기본은 얼마야? 기본은 의무사항에서 기본은 뭐 마이너스 11도를 기준으로 삼아놨는데 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32도를 기준 삼아놨는데 그거로부터 계산하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에서는 설계용 외기 조건을 조금 완화해라. 겨울에 11도, 영하 11도 아유, 너무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그냥 겨울에 외기 온도는 마이너스 5도로 그냥 기준해보자. 또 여름에 외기 온도 플러스 32도인데 너무 더워. 그냥 28도 정도로 정하자. 그래서 우리가 피크 컷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 여기에 기준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빼축한 부분. 그것까지, 너무 추울 때 여기까지, 너무 더울 때 여기까지 그걸 다 만족시키려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때를 조금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계하면 조금 덜, 그쵸. 여름에 조금 더워도 참고 겨울에 조금 춥게 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부분 권장사항에서 열원 설비라는 게 있어요. 열원이 뭐예요? 그 뭐 펌프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 뭐 냉방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설비는 우리가 무대뽀로 막 에너지를 주지 말자. 일단 펌핑을 한다. 뭐 아파트에서 펌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는 여러 집 다 쓸 거 아니에요. 또 퇴근해서도 다 그런 피크 타임. 또 낮에 한가한 시간. 그거에 맞춰서 펌프가 비례 회전을 해서 도는 기계도 있고 또는 펌프를 한 3개를 놔요. 그래서 피크 타임에 3대가 다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낮에 한가할 때는 한 대만 돌아간다. 대수 제어 방식. 대수. 한 대, 2대, 3대를 3대 다 돌릴 때 한 대만 돌릴 때 이렇게 나눠서 하자. 또는 펌프가 종류가 다른데 뭐 피크 타임에는 엄청 세게 돌아가고 낮에 한가할 때 한두 집만 쓸 때는 천천히 돌아가고 회전수 제어 방식 뭐 이런 거를 권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제품들 이런 뭐 보일러, 펌프 이런 것들을 다 고효율 제품으로 써라.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계 부분에서 공조 설비, 공조 설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에어 컨디셔닝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고 더우면 냉방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사계절 기계로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낭비가 된다. 그래서 냉방, 난방, 외기를 좀 이용을 하자. 자, 가을 같은 때는 문 꽁꽁 닫고 있으면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 가동하면 시원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창을 열어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 또 시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기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쓰자. 또는 이제 공기조화 설비에서 풍량을 제어하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펌프로 뭐 대수 제어를 하고 회전수 제어하듯이 똑같아요. 풍량도 뭐 가변 제어, 풍량을 좀 많이 보내고 추울 때는 더운 바람을 많이 보내고 또는 좀 온도가 이제 따뜻하다 그러면 덜 보내고 또는 흡입 배인 제어 뭐 이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인 기계 방식을 써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반송 설비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고효율 제품을 쓰자. 그리고 뭐 환기 및 제어에서 여기서 이제 폐열 회수 환기 장치라는 게 나와요. 그게 패시브 하우스 그 환기 시스템 있죠. 열 교환 방식 환기 시스템 그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열, 들어오는 열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 섞어서 지나가게 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는 나가는 공기가 대표는 뜨거운 쪽을 통과해서 얘가 더워져서 들어오고 뜨거운 공기는 나가면서 얘한테 열을 주고 차가운 공기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열을 좀 아끼자 뭐 이런 겁니다. 열이 낭비되지 않게 이런 것들이 기계 부분의 에너지 절약 설계 사항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건물에서 뺄 수 없는 게 전기죠. 전기 부분의 에너지 절약 설계에 보면은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 첫 번째가 자, 수변전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수변전이라는 게 뭐예요? 자, 집이 있으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가 그냥 220V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기라는 게 고압이면 고압으로 보낼수록 효율이 좋아요. 전기 손실 없이 멀리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전기를 보낸다 그러면은 무지무지 고압으로 보내면은 효율이 좋게 오는데, 자, 집까지 왔어요. 3만 볼트가 와서 그대로 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그 전봇대에 변압기라는 게 붙어 있어서 높은 고압의 전기가 온 거를 다운 시켜가지고 220볼트로 또는 340볼트로 가정에 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수변전 설비, 이 변압기가 효율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효율 변압기 트랜스미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전기에서 이제 간선 및 동력 설비인데, 간선이라는 게 뭐예요? 간선이라는 게 전기줄이 쭉 이렇게, 그 라인, 그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 설비는 뭐 특히 전동기 같은 거 많이 쓰이죠. 우리 아파트 같으면 지하에 이 전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에도 전동기가 있고, 전동기가 많이 쓰이는데, 한마디로, 전동기는 고효율 걸 써라. 근데 고효율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이라는 게 효율입니다. 전기의 효율이 높아지게 개선해서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전기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기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명 설비는 한마디로 고효율 조명을 해라. LED 전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센서형을 많이 좀 써라. 특히 현관 같은데 잘 안 나가는데 이런 데는 인체 감지형이라든지 그런 거, 센서 등을 달고 불필요할 땐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 다음에 밝기 자동 조절 장치가 있는 그런 조명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획을 해라. 다시 말해서 조닝을 하려는 겁니다. 조닝. 다 나눠요. 스위치를 따로 달아서. 그래서 전체 층별로 나누고 뭐 이런 우리 건물도 그렇잖아요. 창 쪽은 창이 있어서 조명을 안 켜도 되는데 이쪽 창이 없는 쪽은 또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눠서 전구를 조명을 따로 달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는 이쪽만 켤 수 있고 또 저쪽은 끄고 필요한 부분만 켤 수 있게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조명 에너지가 절약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요전에 리모델링한 그 가락동 아파트에도 그거를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았는데 일괄 소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할 때는 스위치 하나로 그 존 전체를 딱 다 꺼버려요. 아파트 같으면 전 세대에 하나 일괄 소등을 달 수도 있고 또는 층별로 뭐 복도 메인 엘리베이터 앞에 층별 소등, 전체 소등, 뭐 부분 소등 이렇게 해서 일괄 소등 스위치를 달아주는 게 절감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 전력. 그래서 우리가 뭐 안 쓰는 거는 플러그를 빼놔요. 콘센트에서. 근데 이 콘센트 자체를 대기 전력 차단 기능이 있는 그러한 제품을 써라 이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한 세대 전체에 뭐 예를 들어 30% 이상은 대기 전력 차단용 콘센트를 쓰라든지 또 비주거용도 마찬가지.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은
그 대기 전력 차단 제품을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상시 전원이 들어가야 되면 뭐 냉동고, 냉장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TV라든지 기타 뭐 다른 가전 제품 뭐 이런 것들은 대기 전력이라는 게 계속 전기를 조금이나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돗물로 치면 수돗물이 졸졸졸졸졸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때는 그 대기 전력이라는 걸 딱 끌어버린다. 대기 전력이 새나가지 않게. 이게 전기 부분 의무사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부분 에너지 절약 설계 권장사항. 아까 말했죠. 건축주나 설계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수변전, 변압기 같은 거, 동력, 조명, 또 제어장치, 엘리베이터 같은 거. 거기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멀고,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이제 아파트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커다란 빌딩 같은 데 가면요. 격층으로 운행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아파트도 조닝을 해서 여기는 고층용. 그래서 뭐 50층 빌딩이다 그러면 여기는 40층 이상만 가는 고층용, 이쪽은 중층용, 이쪽은 뭐 층층이 쓰는 용.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나눠놨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군 관리 운행 방식, 군 집단, 조닝, 군 관리 운행 방식을 채택해라. 이게 건축물 전기 부분에서 권장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히 조명, LED 조명 쓰면 많이 이제 절감이 되죠.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거, 대기 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또 도어폰,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어 이런 것들도 전부 대기 전력 효율이 좋은 절감 장치를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얘기 중에 건축 부분, 기계 설비 부분, 전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이제 일정 규모의 이런 연면적, 용도 이런 건물은 연간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하로.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라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그거는 기회가 될 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또 건축물에 대한 이제 단열 어떻게 설비 부분에 어떻게 절감하고 그런 세부적인 거를 다음 기회에 또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